여러분, 만약 출장에서 돌아온 내 집이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난장판이 되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이건 바로 제게 일어났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친척 15명을 데리고 저희 집에 피서를 오셨어요. 에어컨 8대는 24시간 내내 돌아갔고 저는 온갖 시중을 다 들어야 했죠. 참다 못해 친정행 KTX 표를 끊고 집을 나서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카드까지 정지시켜 우리를 다 더워 죽일 셈이냐. 여행 가방을 끌고 우리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꽂아 돌렸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죠. 안에서 잠근 모양입니다. 이상하네. 이 시간엔 집에 아무도 없을 텐데. 손목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20분.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온 건 남편 김민준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막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죠. 제 실크 잠옷을 입은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제 딸기맛 립밤을 입에 물고서요. 누구세요? 저희는 동시에 소리쳤죠.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오빠 와이프 되시는구나? 전 사촌 동생 김유리예요. 들어와요. 문 막지 말고. 그녀는 마치 자기가 이 집 주인인 양 무심한 말투로 몸을 비켜 길을 터주었습니다. 가방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땀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저렴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는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누워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제 옷을 입고 제가 아껴두었던 수입 과자를 먹으며 제 대형 TV를 보고 있었죠. 에어컨에서는 찬바람이 쌩쌩 불어나왔고 온도계는 16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거실에 3대, 식당에 1대, 그리고 안방 쪽까지 총 8대의 에어컨이 전부 가동 중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서연이 왔니?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안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제 몸에는 제가 지난달에 산 한정판 캐시미어 숄이 걸쳐져 있었죠. 마침 잘 왔다. 부엌 가서 밥 좀 차려라. 큰아버님 댁 식구들이 차를 오래 타서 배고프다잖니.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시어머니 너머로 안방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혼 침대는 새아이의 트램펄린이 되어 있었고 침대 시트에는 온통 신발 자국과 음식물 부스러기들이 가득했습니다. 화장대 위 화장품들은 전부 뚜껑이 열린 채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었고 옷장문은 활짝 열려 있었죠. 제가 500만 원을 주고 맞춘 웨딩드레스는 아이들 장난감이 되어 과일잼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왜 저희 집에 계신 거죠? 저는 터져나오는 화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너희 집. 이건 내 아들 집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다 우리 김씨 집안 친척들이지. 날이 너무 더워서 서울로 피서 온 거야. 민준이한테 얘기 못 들었니? 머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김민준은 당연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제가 출장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 집엔 우리 둘뿐이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아주머니, 시원한 콜라 있어요? 1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제 여행 가방을 툭툭 찼습니다. 배달도 좀 시켜줘요. 치킨 먹고 싶은데 네가 사 먹어. 제가 차갑게 말하며 서재로 가방을 끌고 가려는데 서재 바닥 역시 이부자리가 잔뜩 깔려 있었습니다. 제 업무용 노트북은 구석에 던져져 있었고 그 위에는 해바라기씨 껍질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니? 시어머니가 제 팔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얼른 가서 밥 차리고 방 몇 개 더 치워.
저녁엔 내 고모님 댁도 올 거니까 어머니 손 놓으세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긴 제 집이지 호텔이 아니에요. 오시려면 적어도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지금 이게 뭐예요? 아이고, 저 말하는 것 좀 봐. 시어머니가 허벅지를 치며 친척들에게 외쳤습니다. 서울 며느리는 역시 까다롭다니까.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지. 내 아들이 산 집인데 이 어미가 와서 좀 지내지도 못한단 말이냐. 맞아요. 너무하네. 한 중년 여자가 해바라기 씨를 까며 거들었습니다. 껍질은 제가 이탈리아에서 사온 수공예 카펫 위로 그대로 뱉어졌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7번쯤 울리고 나서야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배경이 시끄러운 걸 보니 회식 중인 듯 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김민준 씨, 집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아, 엄마한테 들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태평했습니다. 시골이 너무 덥다고 해서 친척들 며칠만 와 있기로 했어. 당신이 좀 잘 챙겨드려. 나 오늘 야근이라 저녁 못 먹어. 며칠이라고요? 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에어컨 팔대를 24시간 내내 틀어놓고 우리 집을 이게 뭘로 아는 거예요? 이서연. 김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엄격해졌습니다. 우리 엄마고 우리 친척이야. 당신 그렇게 속 좁게 굴래? 에어컨 값이 얼마나 한다고. 며칠 지내시는 게 뭐 어때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 전 그 다정했던 김민주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적어도 미리 말은 해줬어야죠. 제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했습니다. 제 웨딩드레스랑 화장품들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알았어. 나중에 새로 사면 되잖아. 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바쁘니까 당신이 좀 알아서 해. 나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친척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며 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연 순간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출장 전에 사두었던 고급 식재료들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값싼 맥주 몇 병과 곰팡이가 핀 짠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더러운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는 기름때로 번들거렸으며 쓰레기통은 넘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밥 다 됐어요? 아까 그 사촌 동생이 부엌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우리 배고파 죽겠는데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핸드폰을 꺼내 친정으로 가는 KTX 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꼭 필요한 물건들, 신분증, 갈아입을 옷, 업무 서류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와 제가 짐을 싸는 것을 보고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친정에 며칠가 있으려고요. 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감히. 시어머니가 제 가방을 와락 낚아챘습니다.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가 가버리면 누가 시중을 들어? 누가 들든 상관없어요. 저는 가방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전 당신네 집안 식모가 아니니까요. 그래. 잘났다.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당장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내 카드부터 정지시키라고 할 테니 어디 계속 그렇게 잘나게 굴어봐. 저는 냉소하며 지갑에서 그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던졌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아드님한테 이것도 전해주시고요. 이 집 계약금은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고 대출금은 제 월급으로 갚고 있어요. 관리비랑 공과금도 전부 제가 내고요. 지내시는 건 좋은데 저를 만만하게 보지는 마세요.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제가 이렇게 반항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고함을 무시하고 가방을 끌고 단호하게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도 두고 봐. 다신 돌아올 생각. 마, 내 아들더러 너랑 당장 이혼하라고 할 테니까. 하는 그의 악다구니가 들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자 7월의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죠. 이서연, 당신 미쳤어?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대꾸를 해? 당장 돌아와서 사과해. 김민준 씨,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저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저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 KTX역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KTX가 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였습니다. 가방을 끌고 승강장을 나서자 7월의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은 계속해서 진동했고 김민주는 이미 10통이 넘는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여기. 고개를 드니 출구에서 엄마 최수진 여사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집에서조차 완벽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묶여 있었죠. 그 옆에는 아빠 이강석 씨가 늘 그렇듯 과묵하게 서 계셨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왔어? 말도 없이. 엄마는 제 가방을 받아들며 제 얼굴을 예리하게 살폈습니다. 눈은 왜 그렇게 빨개? 민준이랑 싸웠니? 입을 열었지만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터져나온 댐처럼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동생 이서진이 소파에 누워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빨개진 제 눈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누나, 누가 괴롭혔어? 가서 누나 물 한 잔 가져와. 엄마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부엌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주머니, 생강차 한 잔만 끓여주세요. 따뜻한 생강차를 손에 들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할 때 엄마의 눈썹은 이미 치켜 올라가 있었고 시어머니가 15명의 시중을 들라고 했다는 대목에서는 동생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김민준의 태도를 이야기했을 때 아빠는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럴 수가.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김영희 여사, 내가 결혼시킬 때부터 알아봤어. 이제는 떼거지로 몰려와서 내 딸 집을 차지해? 누나, 내가 내일 친구 몇 명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 다 쫓아내줄게. 동생이 팔을 걷어붙이며 단단한 이두박근을 드러냈습니다. 동생은 대학에서 4년간 격투기를 배웠고 지금은 경찰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진정해. 아빠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이는 결혼한 사람이야. 이건 집안 문제라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좋을 거 없어. 이강석 씨, 엄마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당신 딸이 이렇게 당하고 왔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내 말이 그 뜻이 아니잖아. 아빠가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노력해야 하는 거고 고부 갈등은 시간을 갖고 풀어가긴 뭘 풀어가. 엄마가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여편네가
우리 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았는데 서연아, 엄마 말 들어. 이번엔 절대 약하게 나가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숙여 생강차를 저었습니다. 뜨거운 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항상 제 버팀목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의류회사를 일으켜 남자들 틈에서 성공한 엄마는 여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가장 참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죠. 스피커폰으로 받아 엄마가 명령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서연, 장난 그만 치고 당장 안 들어와. 김민준의 고함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지금 화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당장 굴러와서 사과해.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소리를 질러요? 어쭈. 배짱이 늘었네. 그가 비웃었습니다. 친척 몇 명 며칠 와 있는 게 그렇게 안 이꼬워? 우리 엄마 말이 맞았어. 서울내기 아가씨들은 비위 맞추기 힘들다더니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몇 명이에요. 에어컨 팔대를 24시간 내내 틀어놓고 우리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고요. 내 웨딩드레스, 화장품 다 망가졌어요. 망가졌으면 새로 사면 되잖아. 왜 우리 엄마한테 화풀이야? 김민준이 짜증을 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이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이해해주면 누가 날 이해해주는데요? 일주일 내내 출장 다녀왔더니 내 집은 남들에게 점령당하고 온 가족 시중까지 들어야 하는 나를요. 이서연. 그가 소리쳤습니다. 내 신분을 잊지 마. 넌 내 아내고 우리 가족 시중 드는 건 내 의무야. 당장 돌아와. 그러지 않으면 뭐요? 이혼이라도 하게? 제가 비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을 김민준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2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말투로 그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내 말이 그 뜻이 아니었어. 하지만 당신도 날 이해해줘야지. 엄마는 연세도 많으시고 친척들도 먼 길을 왔는데. 김민준.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동생은 입을 떡 벌리고 외계인 보듯 저를 쳐다봤고 아빠는 미간을 깊게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뜻밖에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래야 내 딸 최수진의 딸답지. 엄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억해. 여자는 부드러울 수 있지만 절대 약해서는 안 돼. 그날 밤 저는 어릴 적부터 쓰던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였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이번 달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화면에 뜨는 순간 저는 침대에서 튀어오를 뻔했습니다. 150만 8,620원. 평소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른 계좌들도 확인했습니다. 김민준과 저의 공동 계좌에서는 이번 달에만 1,0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내역을 보니 거의 매일같이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노래방 등에서 큰 금액이 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체 기록을 보니 김민준은 결혼 직후부터 매달 시어머니에게 200만 원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김민준의 연봉은 1억 원 남짓. 매달 시어머니에게 200만 원을 보내고 우리 집 대출금과
생활비를 내고 나면 그가 왜 항상 돈이 부족하다며 제게 손을 벌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띵동.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고객님의 카드 8812가 23시 47분 청담명가에서 286 영원 결제되었습니다. 청담명가는 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해산물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제가 김민준에게 만들어준 그 가족 카드는 오늘 밤에만 벌써 3번이나 긁혔고 누적 사용액은 3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가족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동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전부 제 개인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니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끄고 저는 마침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요란한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서연아, 빨리 일어나 봐. 엄마의 목소리가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겼어. 눈을 비비며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엄마의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죠.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청담명가 앞에서 카메라를 향해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제 며느리 이서연이 사람도 아닙니다. 제 카드를 정지시켜서 우리 식구 10대 명이 밥도 못 먹게 생겼어요. 그녀의 뒤로는 그 친척들이 불만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영상의 좋아요는 이미 10,000개를 넘어섰고 댓글창은 온통 욕설로 가득했습니다. 저런 며느리는 당장 이혼해야지. 시어머니 너무 불쌍하다. 아들이 며느리였더니 엄마는 버렸네. 요즘 여자들은 효심이 없어.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흑백을 뒤집을 수가. 진정해. 엄마가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봐.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에서는 시어머니 일행이 청담명가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손에는 포장된 음식 상자가 들려 있었고 사촌 동생 김유리의 손에는 고급 양주 2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와서 밥을 못 먹었다니. 저 할머니 연기 대단하시네. 동생이 피식 웃었습니다. 엄마가 댓글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과연 새로운 댓글 몇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 청담명가 직원인데 저 테이블에서 제일 비싼 킹크랩이랑 랍스터 시켰어요. 제비집 요리도 10몇 개나 포장해 갔고요. 저 이서연 씨 아는데 집도 그분이 산 거예요. 시어머니가 친척 15명 데리고 와서 에어컨 24시간 틀어서 관리비만 150만 원 넘게 나왔대요. 영상 속 불쌍한 시어머니 손목에 찬 거 까르띠에 시계네요. 500만 원 넘는 건데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내 결혼 생활이 어쩌다 인터넷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렸을까요? 서연아,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커지면 너한테 좋을 거 없어. 아빠 말 듣고 돌아가서 민준이랑 잘 얘기해봐. 뭘 얘기해요? 엄마가 아빠를 쏘아붙였습니다. 계속 우리 딸 괴롭히라고요? 엄마.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 며칠만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질래요. 김민준 씨가 정말 뉘우친다면 저를 찾아오겠죠.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새언니? 그 사촌 동생 김유리였습니다. 목소리가 몹시 짜증스러웠죠. 어떻게 카드를 정지시켜요? 우리 지금 백화점인데 결제가 안 돼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희 또 쇼핑하고 있었어? 네.
고모가 우리한테 새 옷 한 벌씩 사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빨리 카드 복구시켜요. 네, 고모한테 전해.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당신들 돈으로 사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엄마의 자랑스러운 눈빛과 아빠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보였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고개를 숙이면 저를 기다리는 건 더 깊은 구렁텅이 뿐이라는 걸 아니까요.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금속 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옷깃을 정리했습니다. 김민준을 보지 않은 지 사흘. 핸드폰에는 그의 부재중 전화 15통과 읽지 않은 메시지 27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분노에서 애원으로, 그리고 어젯밤에는 협박으로 변해가는 그의 메시지는 마치 감정의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이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제 얼굴에 1초 더 머물렀습니다. 제 얼굴이 말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크서클은 컨실러로도 가려지지 않았죠. 막자리에 앉자마자 비서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아래층에 어떤 할머니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사님을 만나겠다고 해요. 보안팀에서 맡고 있는데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구인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회의 중이라고 해. 용건 있으면 전화하라고 하고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비서가 망설이며 나가자 저는 즉시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자 이번에는 그가 바로 받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회사에서 소란 피우고 있어. 당장 모시고 가. 저는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연아, 드디어 전화를 받았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가증스러운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당신이 카드를 정지시켜서 집 에어컨도 못 켜고 이 더운 날에. 김민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0분 줄게. 10분 안에 당신 어머니 모시고 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 해봐. 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온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해. 이서연이 얼마나 불효막심한 며느리인지. 엄마가 그랬어. 오늘 너 못 만나면 절대 안 돌아가신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분노로 관자놀이가 지끈거렸습니다. 재킷을 집어들고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가려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연, 당장 나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구경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회사의 잘난 이사님입니다.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불효막심한 며느리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동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한가운데 서서 제 샤넬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몸에 꽉 끼도록 수선했는지 옷이 터질 듯했고 목 부분은 실밥이 터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사촌 동생 김유리를 포함한 친척 대여섯 명이 서 있었죠. 어머니, 여긴 회사예요. 할 얘기 있으면 집에 가서 하시죠.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 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판단 좀 해주세요. 제 아들이 대체 어떤 며느리를 얻었는지. 저랑 친척들을 집에서 내쫓고 카드까지 정지시켜서 우리를 더워 죽이려고 해요. 동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은 불타는 듯 화끈거렸습니다. 디자인팀의 한 직원이 몰래
핸드폰으로 이 상황을 녹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이사, 재무팀 부장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집안 사정은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지만 회사에 피해를 주면 김영희 씨, 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시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쫓아냈다고요? 15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이끌고 말 한마디 없이 제 집에 쳐들어온 건 누구죠? 에어컨 8대를 24시간 내내 틀어서 관리비가 150만 원 넘게 나오게 한 건 누구고요? 제 카드로 청담명가에서 하루 저녁 밥값으로 100만 원 넘게 쓴 건 누구죠?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사무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죠. 15명? 마케팅팀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밥 한 끼에 100만 원. 재무팀 부장님이 경악했습니다. 에어컨 8대. 늘 근엄하시던 이사님조차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기세를 몰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입고 계신 그 원피스 제 거 맞죠? 300만 원짜리 아직 택도 안 뗀 건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마. 이건 다 내 아들이 사준 거야. 내 아들 돈이라고. 아드님 연봉이 1억 원인데 매달 어머님께 2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주택담보대출로 150만 원. 자동차 할부로 50만 원이 나가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아드님한테 어머님께 샤넬을 사드릴 돈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피함에 분노가 치밀었는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년, 내가 내 주둥이를 찢어 놓을 테다. 저는 몸을 옆으로 피했고 그녀는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사촌 동생 김유리가 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저에게 악을 썼습니다. 이서연, 너 가만 안 둬. 우리 오빠가 눈이 삐었지. 너 같은 여자를 만나다니. 보안팀,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 끌어내세요. 3명의 보안 요원이 달려와 시어머니 일행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너 두고 봐. 내 아들더러 당장 너랑 이혼하라고 할 테니까. 빈손으로 쫓겨나게 만들어줄 테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비서가 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소란 피워서 미안해요. 이사님, 아까 녹화하던 직원이 핸드폰을 내리며 망설였습니다. 방금 영상 지울까요? 저한테 하나 보내주고 지워주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저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김민준이었죠. 이서연, 네가 감히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엄마를 모욕해. 그가 포효했습니다. 당장 집에 와서 사과해.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이혼이야. 이혼. 마침내 그 단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생각만큼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죠. 좋아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구청에서 봐요. 전화기 너머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10초는 좋게 지났을까. 김민준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너 뭐라고? 이혼에 동의한다고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일 9시 서류 챙겨서 와요. 이서연, 너 미쳤어?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해? 이혼녀 딱지 붙으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창피? 제가 비웃었습니다. 당신네 15명 식구 시중 드는 것보단 차라리 창피한 게 낫겠네요. 너
너 진정해. 그의 말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제 결혼 생활은 이미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저 혼자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에 잠시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갈아입을 옷을 챙기러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에어컨은 역시나 꺼져 있었고 집안은 찜통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와 맥주병이 가득했고 바닥에는 해바라기 씨 껍질과 과일 껍질이 널려 있었습니다. 제 웨딩드레스는 구겨진 채 구석에 던져져 있었고 위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을 애써 참으며 저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필요한 물건 몇 가지만 챙겨 나오려는데 문을 여는 순간 사촌 동생 김유리가 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몸에는 제 실크 잠옷이 걸쳐져 있었죠.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녀가 벌떡 일어나며 경계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니까. 제가 차갑게 말하며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보석함을 여는 순간 제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1억 원 넘게 주고 산 결혼 반지, 목걸이, 시계가 전부 사라진 것입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도 싹쓸이 당했고 화장솜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 물건들 어디 있어요? 제가 돌아서서 김유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고모가 그랬는데 그 보석들 우리가 잠깐 빌려 쓰기로 했다고. 빌렸어?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건 내 개인 물건들이에요. 소리 지르긴. 김유리가 눈을 흘겼습니다. 당신이 우리 오빠랑 결혼했으니까 당신 물건은 우리 김씨 집안 물건이지. 저는 두말 없이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유리는 기겁하며 제 핸드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해. 당신들은 도둑이야. 제가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감히. 그녀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제 팔에 손톱 자국을 냈습니다. 저는 그녀를 힘껏 밀어냈고 그녀는 침대 위로 넘어졌습니다. 10분 후 경찰 2명이 도착했습니다. 김유리는 이미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둔 상태였고 두 사람은 현관문 앞에 서서 기세등등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부러고로게 스매문 파로고 동동할 경찰관님. 얘가 제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에서 좀 다툰 건데 어떻게 경찰까지 부르고 그래요. 경찰관님.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신고한 이유는 1억 원이 넘는 제 보석과 명품들이 도난당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도난이야. 내가 시어머니인데 물건 좀 가져간 게 뭐 어때서? 구입 영수증 있으십니까?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경찰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전자 영수증과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결혼 반지 6,800만 원. 이 목걸이는 4,200만 원. 시계는 3천만 원이 넘어요. 경찰관은 놀란 눈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시어머니에게 돌아섰습니다. 이 물건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내가 보관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도 돈을 함부로 써서 내가 대신 맡아주려고. 엄마, 그럼 그 까르띠에 목걸이는요? 김유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저 결혼할 때 주신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녀를 한헌히 쏘아보았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웃음을 터뜨리려다 황급히 표정을 굳혔습니다. 김영희 씨. 나이든 경찰관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물건들을 본인 돈으로 구입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즉시 돌려주십시오. 이건 내 아들 돈으로 산 거야.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내 아들이 번 돈이라고. 증거 있습니까? 경찰관이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경찰이 며느리 편만 들고 시어머니를 괴롭히네. 두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저를 옆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이건 가정불화로 분류돼서 저희가 강제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기록은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소송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요. 물론입니다. 그가 흔쾌히 수첩을 꺼내 도난당한 물품 목록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크게 울부짖었고 김유리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마친 경찰관이 떠나기 전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빨리 이혼하세요. 저 집안 보통이 아니네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 몇 벌과 중요 서류들을 챙겨 저는 다시 한번 가방을 끌고 한때 내 집이었던 그곳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욕설이 계속 들려왔지만 더 이상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이혼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이 선생님, 제공해 주신 증거들을 보면 이건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김 변호사가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 한 부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우선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고층 빌딩 유리에 반사된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사흘 전 경찰에 신고한 후 시어머니와 김민주는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가 바로 조정 기일이었죠. 조정이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그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못 보셨잖아요. 물론 최종 결정은 이 선생님께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릴 때 양측의 조정 의사를 고려합니다. 이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선생님께서 최대한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유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서연아, 아빠가 김민준네랑 연락했는데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 같이 가기로 했대. 정말 이혼할 거니?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한 후 집안 분위기는 미묘해졌습니다. 엄마는 전적으로 저를 지지했지만 아빠는 계속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김민주는 처음에 분노에서 애원으로 그리고 어제는 협박으로 태도를 바꾸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죠. 이 선생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편분 회사, 최근에 재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더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제 의뢰인 중에 그쪽과 거래하는 분이 있는데 자금 사정이 꽤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큰 프로젝트 몇 개가 무산되었다고 하더군요. 김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민주는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곧 승진해서
연봉이 오를 거라고 자랑했었죠. 이제와 생각해보니 매달 시어머니에게 보내던 200만 원과 최근 잦아진 야근과 회식 모두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저는 곧장 친구 지연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제 대학 동기로 지금은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어 정보가 빨랐습니다. 서연아, 지연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꽉 안아주었습니다. 세상에, 너 왜 이렇게 말랐어? 그녀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저는 최근 2달간 겪은 일을 몽땅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의 표정은 충격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걱정으로 변했습니다. 김민준 회사, 문제 있는 거 맞아. 그녀는 김 변호사의 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작년에 수주했던 정부 프로젝트 몇 개가 다 엎어졌대. 지금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을걸. 저는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그럼 그 사람이 나랑 결혼한 건 확실하진 않지만 지연이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내 아버님이 건설업계에서 가지신 영향력이나 어머님의 의류회사를 생각하면 김민준이 처음부터 다른 속셈이 있었을 수도 있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청혼하던 날 김민준이 아빠의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평생 저에게 잘하겠다고 맹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빠의 표정이 어딘가 미묘했는데 이제와 생각하니 아빠는 이미 무언가 눈치채셨던 걸지도 모릅니다. 오후 2시 저는 시간에 맞춰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조정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빠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엄마는 세련된 바지 정장 차림으로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김민준과 시어머니는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들도 오셨네요. 마침 잘 됐네. 어디 한번 따져봅시다. 대개 따님이. 김영희 씨, 조정관인 40대 여경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고 절차에 따라주시죠.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이며 김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김민준은 제가 사준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지만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조정관은 먼저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보석도난 사건을 이야기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그 보석들은 내 아들이 사준 거고 내가 대신 보관한 것뿐이야. 엄마, 김민준이 그녀를 말리며 조정관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다 오해입니다. 제 아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좀 예민해져서 그렇습니다. 김민준. 분노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다시 한번 말해봐. 서연아.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 엄마한테 물건 다 돌려드리라고 할게. 친척들도 다 보낼게. 필요 없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러 왔습니다. 조정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혼? 어림없는 소리. 내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너한테 시집 온 건 내 복이야. 김영희 씨, 엄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대개 아들이 뭐가 잘났다고. 결혼할 때 집 계약금도 우리가 해줬고 인테리어는 서연이가 번 돈으로 했어. 당신네 식구들은 기생충처럼 빌부터 살면서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해. 최수진 씨. 시어머니도 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딸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사람이야. 걔 물건은 다 내 아들 거라고. 그만하세요. 조정관이 소리쳤습니다. 여긴 조정실이지.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돌아섰습니다. 김민준 씨, 부인께서는 당신 어머니가 귀중품을 훔쳤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입니까? 김민준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경찰관님,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그 보석들은 제가 서연이에게 사준 게 맞고 어머니는 잠시 보관만 하신 겁니다. 구입 증빙 자료 있습니까? 조정관이 쬐궁했습니다. 김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준비해온 영수증 사본을 꺼내 조정관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제 모든 귀중품의 구매 영수증입니다. 대부분 제 개인 카드로 결제했고 김민준 씨가 선물한 몇 개는 그의 이체 기록이 있습니다. 조정관은 서류를 꼼꼼히 살핀 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김영희 씨, 24시간 내로 이 물품들을 반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슨 절도?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며느리 물건은 우리 김씨 집안 물건이라니까. 엄마. 김민준이 소리쳐 그녀를 제지하고는 제게 돌아섰습니다. 서연아, 우리 따로 얘기 좀 하자. 제가 고개를 젓자 조정관은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김민주는 저를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가 제 손목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이서연,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이혼. 제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일 제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미쳤어?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해? 이혼이 내 평판에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 이런 일. 제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친척 15명을 데리고 우리 집을 점령하고 내 물건을 훔쳐갔는데 이게 이런 일이라고요? 그 사람들 다 보냈다고 했잖아.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물건 다 돌려줄 거야.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의 가증스러운 표정을 보니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한때 저를 설레게 했던 이 남자가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김민준.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곧 부도난다면서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죠. 누가 그런 말을 해?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군요. 우리 집 돈이랑 인맥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아니야, 그가 펄쩍 뛰었습니다. 서연아, 난 널 사랑해. 회사 일은. 당신 걱정할까봐 말 안 한 거야. 됐어요. 제가 돌아서려는데 그가 다시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서연.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네가 감히 이혼하겠다고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조정실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이 갈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이혼하면 날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꿈깨. 조정실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조정관에게 울며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요. 연봉이 수억인데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줄을 섰어요. 이서연이 복에 겨운 거죠. 연봉 수억이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작년에 연말정산할 때 보니 그 사람 소득이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그중 3천만 원은 제 디자인 용역비였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반박하기도 전에 조정관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현재 증거에 근거하여 김영희 씨는 이서연 씨의 개인 물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24시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더 소란을 피우려 했지만 김민준이 억지로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저를 한번 돌아보았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섬뜩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아빠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강석 씨, 엄마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딸이 이렇게 당했는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해요? 내 말이 그 뜻이 아니잖아. 아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얽힌 게 너무 많다고. 아빠,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는 김민준 씨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거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아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 그가 너를 따라다닐 때 내가 좀 알아봤어. 회사 실적도 별로고 인맥으로 겨우 사업을 유지하고 있더군. 하지만 네가 그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허락하셨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네가 얼마나 그에게 빠져 있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네가 들었겠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는 눈이 멀기 마련이죠. 처음 김민준을 만났던 건 한 파티에서였습니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화술도 뛰어났고 제게 유독 친절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그가 준비한 요트 프러포즈에 눈물을 흘리며 네라고 대답했죠. 이제와 생각하니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 집안 배경을 알고 있었고 건설업계에서 아빠가 가진 영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발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지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뭘 좀 알아냈어. 김민준 회사, 은행에 30억 넘게 빚이 있대. 담보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 사람 밖에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확실해? 내 친구가 신라호텔 프런트에서 일하는데 지난주에 김민준이 어떤 여자랑 같이 방 잡는 걸 봤대.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자세히 알아봐 줄까? 아니, 됐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마침내 툭 터진 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기극이었고 저는 바보처럼 그의 소나기에서 놀아났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손에 쇼핑백을 든 김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연아, 그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물건 다 가져왔어. 저는 쇼핑백을 받아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보석들은 다 있었지만 제 명품 가방 몇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 3개는 어디 있어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유리가 시골에 가져갔어. 내가 바로 보내라고 할게. 그가 우물쭈물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해요. 서연아.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약속할게. 뭘 약속하는데요? 제가 그를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날 속이지 않겠다고? 당신 어머니가 날 괴롭히게 두지 않겠다고? 아니면 그 여자랑 깨끗하게 정리하겠다고?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여자? 김민준. 제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문득 이 상황이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서명해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세요. 서명해요. 딱 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애원하던 그의 표정이 증오로 일그러졌습니다. 이서연, 너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고 김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송 준비해 주세요. 이 선생님, 이 담보 계약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 변호사가 서류 한 부를 제게 건넸습니다. 제 시선은 서명란에 꽂혔습니다.
김민준의 휘갈겨 쓴 서명 옆에 놀랍게도 우리 신혼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 저길이에요? 제 목소리가 쉬어나왔습니다. 작년 10월입니다. 김 변호사가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그가 신혼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고 2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가 작년 10월, 바로 우리 결혼 1주년이었습니다. 그때 김민준이 갑자기 집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며 제게 2주만 친정에가 있으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 하지만 집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가 어떻게 공동 채무자란에 이 선생님의 서명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작년 여름 김민준이 서류 뭉치를 가져와 서명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의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완전히 믿고 있었기에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 저는 이를 악물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현재 문제는 이 대출이 3개월째 연체 중이라는 겁니다. 은행에서 언제든 경매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집은 부모님이 계약금을 내주셨고 매달 대출금은 제 월급으로 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민준의 빚 때문에 은행에 넘어가게 생긴 것입니다. 막을 방법은 없나요? 저는 애써 냉정을 찾았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담보 설정에 대해 전혀 몰랐고 대출금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뛰쳐나와 곧장 지연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김민준 회사의 실상을 파헤치기 위해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지연의 사무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는데 안에서 격렬한 논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위험해. 김민준 뒤에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고. 잘못 건드리면 안 돼. 하지만 서연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그 인간 쓰레기들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지연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연과 정장 차림의 한 중년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너 언제부터 김민준 뒤에 누가 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현과 그 남자는 눈빛을 교환했고 남자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내가 김민준 회사 자금 흐름을 추적해봤어. 지연이 저를 앉히고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부터 그가 회사에서 50억 원 가까이 빼돌렸어. 명목은 프로젝트 비용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디로 갔는데요? 유성건설이라는 부동산 프로젝트야. 지연이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이 사람이 책임자고 사진 속에는 화려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모델하우스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제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까르띠에 목걸이는 제가 잃어버린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유라, 27세, 유성건설 분양 총괄이사. 그리고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민준의 내연녀야. 저는 사진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 뒤에 있는 모델하우스 로고에 작은 문장이 새겨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 도시의 유명한 부동산 재벌 한성그룹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 한성그룹과 한태성 회장의 숨겨진 딸이야. 지현이 제 추측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민준은 그녀를 통해 한성그룹이라는 줄을 잡고
유성 건설 프로젝트로 재기하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프로젝트는 망했고 지금은 빚더미에 앉은 거야.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민준이 저와 결혼한 것은 우리 집의 돈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서 아빠가 가진 인맥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처럼 2년 내내 그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거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엄마는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핸드폰 화면에는 지역 뉴스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악독한 며느리, 시어머니 학대, 천륜을 저버리다. 영상을 클릭하자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 이서연이 사람이 아닙니다. 저랑 친척들을 집에서 내쫓고 제 약까지 끊어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영상의 좋아요는 10만을 넘어섰고 댓글창은 욕설로 가득했습니다. 저런 여자는 감옥에 보내야 해.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아들이 며느리였더니 엄마를 버렸네. 신상 털어서 회사에서 잘리게 만들자. 제 손이 떨려 핸드폰을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영상은 오늘 오전에 올라왔고 제 이메일 함에는 이미 모르는 사람들의 욕설 메일이 가득했습니다. SNS 계정도 공격당하고 있었죠. 보지마, 엄마가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아빠가 이미 변호사랑 연락했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소용없을 거예요.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론은 이미 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걸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김민준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 인간, 당장 쫓아내.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젓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죠? 서연아. 김민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역겨울 정도로 다정했죠. 어머니가 올린 영상 봤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얘기 없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랑은 다 정리하겠다고 맹세할게. 회사 일도 내가 다 해결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인터폰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꼿꼿이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까지 어른거렸죠. 2년 전 그가 아빠의 서재에서 청혼할 때도 바로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인가. 똑같은 연기를 2번이나 하다니. 서연아. 엄마가 걱정스럽게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만나볼게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끝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문을 열고 나가자 김민준이 달려와 저를 안으려 했습니다. 제가 몸을 피하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아, 너 많이 야위었어. 김민준.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일 제 변호사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는 모든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서연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그 한유라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야. 나를 사랑해. 제가 비웃었습니다. 사랑해서 내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고, 사랑해서 당신 어머니가 친척 15명을 데리고 와 우리 집을 망치게 두고, 사랑해서 등 뒤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떻게 그걸. 이제 그만 가요. 제가 돌아서려는데 그가 갑자기 등 뒤에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없으면 나 정말 못 살아. 회사도 망하기 직전이고
한 회장님도 날 고소하려고 해. 너까지 날 떠나면 저는 그를 힘껏 밀쳐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신이 진짜 걱정하는 거로군요. 당신 회사, 당신 돈. 아니야. 그가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봐, 내가 한유라 연락처 다 지웠어. 맹세할게. 그가 잠금 화면을 풀자 화면에 사진 한 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트 위에서 김민준과 어떤 여자가 키스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푸른 바다였죠. 그 여자는 한유라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의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김민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가 핸드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저는 몇 걸음 물러나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비키니 차림으로 김민준의 목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김유리, 그의 사촌 동생이라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당신 사촌 동생이랑. 저는 역겨워서 토할 뻔했습니다. 김민준, 당신은 정말 짐승만도 못하군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가 횡설수설했습니다. 걘 친사촌이 아니라 그냥 먼 친척이야. 됐어요. 저는 핸드폰을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봅시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곧장 욕실로 달려가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그가 만졌던 모든 곳을 미친 듯이 씻어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는 눈물과 뒤섞여 흘러내렸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서연아, 지연이 왔어.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가니 지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서연아, 이것 좀 봐. 그녀가 태블릿 PC를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지역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유성건설부도 사태, 수백 명의 계약자 피해 속출. 기사에는 프로젝트 책임자인 한유라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 시공사였던 김민준의 회사는 불량 자재를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지연이 다른 기사를 띄웠습니다. 이것 봐. 그것은 2년 전에 낡은 기사였습니다. 건축계의 신성 김민준, 10대 우수 청년 기업가로 선정. 사진 속에서 김민준은 의기양양하게 시상대에 서 있었고 시상자는 놀랍게도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그를 알고 계셨던 거군요. 아는 정도가 아니야. 지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민준이 초기에 정부 프로젝트 몇 개를 따낼 수 있었던 건 전부 내 아버지 덕분이었어. 저는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김민준이 왜 그렇게 저를 쫓아다녔는지, 왜 그렇게 서둘러 청혼했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성공 가도를 위한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서연아, 엄마가 제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저는 고개를 들어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을 보았습니다. 문득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싸워야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동시에 지연의 도움을 받아 김민준 회사의 분식회계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방 영상은 계속해서 인터넷에 퍼져나갔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선생님, 김민준 씨가 협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단, 선생님께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포기하는 조건입니다. 그에게 전하세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고. 전화를 끊고 저는 컴퓨터를 켜서 장문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악독한 며느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15명의 친척을 데리고 와 우리 집을 점령했는지, 어떻게 제 돈을 낭비하고 물건을 훔쳤는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김민준의 재정 사기와 이중적인 배신도 폭로했습니다. 경찰서 조정 기록, 쇼핑 영수증,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요트 위에서의 그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기 전 제 손은 마우스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글이 올라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 결혼, 내 사생활, 내 명예, 모든 것이 대중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5분 후 글의 조회수는 1만을 돌파했습니다. 1시간 후 지역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3시간 후 시어머니의 비방 영상 아래 댓글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세상에 15명이 같이 살았다고? 에어컨 8대? 너무 끔찍하다. 저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강도잖아. 이서연 씨, 이혼 응원합니다. 저녁 무렵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 한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한유라예요. 이서연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전화기 너머 한유라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얼음칼 같았습니다. 김민준에 대해서요. 당신과는 할 얘기 없어요.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김민준, 그 자식이 프로젝트 자금을 들고 튀었어요. 지금 빚쟁이들은 나한테 찾아오고 있고요.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새벽이시 도시는 희미한 안개비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부모님을 확인하고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성건설 자금이요. 한유라가 이를 갈았습니다. 그가 200억 원 가까이 횡령했어요. 지금 그게 전부 제 책임으로 돌아왔다고요. 저는 컴퓨터를 켜서 지연이 정리해준 김민준의 회사 재무 자료를 띄웠습니다. 증거는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도 카페에서 봐요. 증거를 가지고 나갈게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그가 당신을 속였고 나도 속였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문득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김민준 회사의 자금 흐름도에는 유성건설 프로젝트로 향하는 몇 건의 큰 지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액은 5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한유라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아침 식사를 들고 들어왔을 때 저는 거울 앞에서 다크서클을 가리려 했으며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그 여자를 만나러 갈 거니? 가야 해요. 저는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그녀에게 김민준의 자산은닉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기사님한테 데려다 주라고 할게. 반도 카페는 도심의 한 오피스 빌딩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사방이 통유리라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었죠. 저는 벽을 등지고 입구를 마주보는 구석자리를 골랐습니다. 지연이 가르쳐준 대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안전한 자리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한유라는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사진보다 더 말랐고 검은색 정장에 10cm 높이의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아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읽어봐요. 당신의 훌륭한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봉투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가득했습니다. 맨 위장에는 작년 12월 유성건설 계좌에서 스타오버시즈라는 회사로 30억 원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스타오버시즈? 김민준의 페이퍼 컴퍼니야. 한유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케이맨 제도에 등록되어 있고 실소유주는 그 사람이지. 저는 서류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김민주는 지난 1년간 유성건설에서 2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빼돌렸고 모두 스타오버시즈를 통해 세탁한 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손에 넣었죠? 나만의 방법이 있지.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으로 보여? 서류 마지막 장을 보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난달 김민준이 시어머니와 친척들을 데리고 우리 집을 점령했던 바로 그 시기에 이씨네 가사도우미라는 이름으로 5억 원이 지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씨네 가사도우미? 아, 그거? 한유라가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웃었습니다. 김영희, 당신의 사랑스러운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지. 저는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회사를요? 명목상으로는 가사도우미 업체지만 실제로는 돈 세탁용 유령 회사야. 김민준이 그걸 통해서 세금도 피하고 은밀하게 돈을 빼돌린 거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골 할머니 행세를 하던 시어머니가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그녀가 왜 그렇게 뻔뻔하게 친척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김민준의 자산은 이익을 돕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유라가 USB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더 흥미로울걸. USB 안에는 영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김민준이 상의를 벗은 채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고 침대에는 그의 사촌 동생이라던 김유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친척 아니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척은 무슨? 한유라가 비웃었습니다. 김유리는 그의 고향 이웃집 딸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그를 따라다녔지. 편의상 사촌 동생이라고 부른 것뿐이고 영상 속에서 김민준이 담배를 피우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유라야, 장난치지 마. 유리는 그냥 심심풀이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너뿐이라고. 저는 역겨워서 토할 뻔했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몇 개의 얼굴을 가진 걸까요? 왜 이걸 저한테 보여주죠? 김민주는 끝났으니까 한유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어. 우리 아버지는 이미 모든 관계를 끊었고 은행에서도 빚 독촉이 시작됐지. 이제 당신이 가진 게 필요해. 제가 가진 거요? 당신 아버지와 김민준이 맺은 계약서. 2019년에 쓴 거 말이야. 저는 완전히 멍해졌습니다. 무슨 계약서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이 선생님, 긴급 상황입니다. 김민준이 방금 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정신질환이 있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2년 전에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선생님께서 우울증과 망상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접수했고 내일 오전에 재판이 열립니다. 전화를 끊자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한유라는 그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선수 쳤네. 그 계약서. 대체 뭐죠? 제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2019년 12월. 당신 아버지가 김민준과 협력 계약을 맺었어. 그녀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김민준이 프로젝트를 따오면 당신 아버지가 자금과 인맥을 지원해 주기로 했지. 그 대가로 김민준은 당신과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결혼은 처음부터 거래였다고요?
아빠는 그걸 알고 계셨고 믿기 싫겠지만 사실이야. 한유라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반격하고 싶으면 내일 법정에서 봐. 당신 아버지도 데리고 오는 게 좋을 거야. 그녀가 돌아서려는데 제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왜 저를 돕는 거죠? 나는 당신을 돕는 게 아니야, 이서연. 한유라가 돌아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를 파멸시키고 있는 거지. 집에 돌아오니 아빠가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한유라에게서 받은 계약서 사진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제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빠가 돋보기를 벗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그럼 뭔데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를 김민준에게 팔아넘긴 거잖아요. 아니야. 아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계약서는 나중에 추가로 쓴 거야. 네가 민준이를 만난 후에 네가 그를 너무 좋아해서 그의 회사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던 거라고. 그래서 아빠는 그가 저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걸 알고 계셨군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가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라고만 생각했어. 장래요? 제가 히스테릭하게 웃었습니다. 그가 지금 제가 정신병자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아빠가 보신 훌륭한 사위의 모습인가요? 엄마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계약서 사진을 본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강석 씨, 당신 어떻게?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봐. 아빠가 횡설수설했습니다. 나는 그냥 서연이를 돕고 싶었을 뿐이야. 걔가 민준이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래서 당신 딸의 행복을 도박에 걸었다고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제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일 내가 법정에 같이 갈게. 내가 다 설명할게. 뭘 설명하는데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딸을 불구덩이로 밀어 넣었는지 설명하시게요. 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하염없이 걷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지연의 집 앞이었습니다. 지연은 흠뻑 젖은 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욕실로 이끌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저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짐승 같은 놈들. 지연이 분노했습니다. 김민준이 감히 정신과 진단서까지 위조해? 그리고 내 아버지는 세상에 부탁이 있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스타오버시즈라는 회사랑 이신의 가사 도우미, 시어머니 회사에 대해 좀 더 알아봐줘.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2시간 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타오버시즈는 김민준이 실소유주가 맞았고 2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신의 가사도우미는 설립 8개월 만에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린 유령 회사였죠. 서연아, 지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 화면에는 김민준과 시어머니가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태성 회장과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날짜는 3달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한패였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민주는 아빠의 자원을 노리고 제게 접근했고 한유라를 통해 한성그룹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양쪽 모두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자 정신병 카드를 꺼내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격식 있는 정장을 입고 완벽한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눈가는 붉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빠가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저를 보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 그 연기는 판사님 앞에서나 하시죠. 제가 비웃었습니다. 법정에서 김민준 측 변호사는 위조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폭력적이고 망상에 시달린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서연의 아버지 이강석입니다. 아빠는 2019년에 김민준과 맺었던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김민준이 저를 잘 보살피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빠는 김민준이 제출한 진단서가 위조되었다는 감정 결과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김민준이 스타, 오버시즈와 이신의 가사 도우미를 통해 부부 공동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일주일간 휴정을 선언하고 양측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려는 김민준을 붙잡고 모든 기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이 위조한 정신과 진단서, 빼돌린 내 돈, 그리고 당신의 그 사촌 동생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요. 순간 플래시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서연아, 동창회에 꼭 와야 해. 지연이 전화 너머에서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하는 거잖아. 그리고 권도윤 선배도 온대. 권도윤, 대학 시절 법학과의 전설이자 4년 내내 저를 짝사랑했던 선배. 선배는 미국에 있지 않아? 지난주에 돌아왔어. 이혼 전문 로펌을 차렸는데 승소율이 100%래.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김 변호사도 훌륭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한 명 더 있다면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갈게. 동창회 장소인 신라호텔 연회장. 저는 심플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들어섰습니다. 지현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저기 봐, 권도윤 선배가 계속 입구 쪽만 쳐다보고 있어. 그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그는 더 성숙하고 멋있어졌습니다. 이서연, 오랜만이야.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내 소식 들었어. 유감이야. 김민준은 너에게 과분한 사람이었어.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배, 지금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네 사건 무료로 변호해 줄게. 권도윤 선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준의 행위는 혼인 사기 및 재산 횡령에 해당돼.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수 있어. 왜? 저를요? 대학 때 진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지. 그는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작은 친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김민준은 케이맨 제도와 싱가포르에 계좌가 있고 시드니에는 집도 한 채 샀어.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걸 어떻게? 여기 지난 2년간의 자금 흐름과 부동산 증명서야. 그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시드니행 편도 항공권을 예약했더군. 원래 재판이 열리기로 했던 바로 다음 날짜로. 김민준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제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유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연, 김민준이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내 과거 사진으로 협박하고 있어.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 해. 저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전환했습니다. 한유라 씨, 지금 권도윤 변호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권도윤? 전화기 너머에서 한유라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태성 회장의 전 사위. 저는 충격에 휩싸여 권도윤 선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한태성과는 이제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재밌네. 한유라가 웃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도 카페에서 봐요. 당신의 새로운 변호사님도 함께. 전화를 끊고 저는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결혼 하셨었어요? 입양한 딸과 잠시.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3년 전에 끝났어. 한태성은 보이는 것만큼 간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때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오늘 저녁에 김민준을 만나기로 했다. 재산 분할을 포기하게 만들 방법이 있어. 아빠, 혼자 만나시면 안 돼요. 걱정 마라. 반도 호텔 카페. 저녁 7시다. 너도 올래?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권도윤 선배가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아빠는 김민준과의 첫 만남에서 녹음했던 파일을 틀었습니다. 거기에는 김민준이 아빠에게 사업적 도움을 구하며 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그 집안 인맥만 빼먹고 버리라고 말하는 내용까지 있었죠. 궁지에 몰린 김민준은 한태성 회장이 자신의 뒷배라고 소리쳤습니다. 한태성 회장은 이미 당신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권도윤 선배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스타 오버시즈 계좌는 동결됐죠. 이어서 선배는 김민준이 2018년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김유리와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증거 사진까지 내밀었습니다. 그는 중혼죄에 해당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든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극이었고 저는 두 거대 기업의 싸움에 이용된 장기말에 불과했습니다. 권도윤 선배는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대학 때 4년 내내 널 좋아했어. 넌 항상 빛나는 사람이었지. 이서연, 넌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김민주는 그럴 자격이 없는 놈이고. 다음 날 궁지에 몰린 김민주는 정신병 주장을 철회하고 모든 재산 분할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도윤 선배와 함께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시드니로 향했습니다.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서연 씨, 시드니에 온 걸 환영해요. 이몽을 만나고 싶으면 혼자 달링 하버 카페로 와요. 권도윤에게는 비밀로 하고. 이건 함정이야. 권도윤 선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선배는 제게 작은 이어폰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끼고 가. 내가 근처에 있을게.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이몽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USB를 건네며 김민준과 한태성 회장이 자금 세탁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 저를 처리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죠. 그녀가 바로 제 이복 동생이라는 것을. 그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카페로 들이닥쳤습니다. 뛰어! 이어폰에서 권도윤 선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엎고 부두를 향해 달렸습니다. 치열한 추격전 끝에 이몽은 그들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 제게 피 묻은 일기장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총성이 다시 울렸고 이번에는 저를 감싸안은 권도윤 선배의 어깨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안전 가옥에서 저는 이몽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한태성 회장과 김민준이 저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엿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긴 비밀,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죠. 다음 날 호주 연방경찰이 한태성 회장의 별장을 급습했습니다. 저와 권도윤 선배는 통역사 신분으로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한태성과 김민주는 이미 한국으로 도망친 후였지만 우리는 금고에서 그들의 모든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3년 전
권도윤 선배의 아내를 살해하라는 한태성의 지시서까지도요. 한국으로 돌아오자 공항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태성과 김민주는 국제 범죄 혐의로 수배되었고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제2혼 소송은 남편의 중혼과 사기 혐의로 신속하게 처리되었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몽의 장례식은 비 오는 날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아빠는 그제야 모든 사실을 고백하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 달 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권도윤 선배가 저를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불렀습니다. 한태성은 아프리카로 도피했지만 그의 제국은 무너졌어. 김민주는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되어 송환 중이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아니,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네?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로 했어요. 저는 강 건너편의 야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권도윤 선배가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법률 고문 필요하지 않아? 선배, 시간 있으세요? 너를 위해서라면.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언제나 강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한때 저를 절망에 빠뜨렸던 이 도시에서 저는 마침내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